안녕하세요. 정치대학 임윤선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앞서 한남동 관절을 나오면서요, 본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제스처와 그리고 메시지를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막후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우려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있을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치대학 1교시 오늘도 설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을 비롯한 법리적인 사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박이 왔어요. 네, 네, 우박이 왔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충청도 쪽에 갔다 왔는데, 벚꽃이 만개했어요. 만개했는데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신기한 상황이다, 진짜. 우리는 정치 상황 같네요. 진짜 오락가락한 한길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진짜, 정말 따뜻한 봄은 언제 올까. 아직도 마음속에는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6.3 대선을 통해서 조금 늦게나마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이게 변론기일이죠. 그동안 준비기일이었고요. 변론기일이 10시에 아마 이제 출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를 통해서. 지하 통로로 하셨으니까. 예. 오늘 진행될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인정신문을 할 것이고, 첫 번째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신문,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공소 요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거의 아시다시피,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약식으로 안 하잖아요. 대부분 딱 정식 절차대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늘 거의 하루 온종일 잡아먹지 않을까. 요지 읽는데 30분이겠죠. 요지 읽는 데만도 저도 한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의 입장도 이제 내용을 부인하는 거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 채택, 이제 증거조사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엄청 길 거예요. 네, 증거조사 절차가 아무래도 저는 이 재판의 거의 한 80~90%는 이제 증거조사 절차니까 오늘부터 이제 증인신문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증거조사를 통해서 부동의 여부. 근데 대부분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제출한 수사기록, 아니면 경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부동의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의한 것들이 대부분 진술조서라고 한다면 그 진술자들을 전부 다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해서 다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게 이미 공판 준비 기일에 이미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신청은 됐지만은 두 분은 출석을 하진 않고 오늘은 군 지휘부에 있던 장성들만 아마 오늘 출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많은 증인 신문들이 결국 부동에 대해서 이루어질 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의 형사죄 성립 여부는 빼겠다고 했겠구나.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릴 테니까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아마도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그리고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이 나올 텐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증언할 내용들은 그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겠죠. 이재명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내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의 마비 아니면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실제 기능이 마비된 게 없지 않느냐. 그때 국회의원의 어떤 출입을 방해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해제안의 요구에 있어서 거기에 투표를 하는데 방해받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출입을 방해했냐 여부는 일시적으로 방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지휘부에서의
어떤 혼란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많이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지위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나 곽정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증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어떤 그 무선을 다 오픈을 했다고 그래요. 공개된 상태에서 자기 말고도 그다음 다른 부하들도 이 대통령의 육성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지시를 같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그 같이 들었다고 하는 당시의 지휘부 또는 뭐 현장 출동 부대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마 증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헌재에서 같은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뭐 사실상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철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정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주로 했기 때문에 뭐 내란죄 여부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대학에서 여상원 변호사님,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참 듣고 상당히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의 제일 처음에 어떤 예측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폭동이 아니어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다? 엄밀하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규칙이라든지 증거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증거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장원 1차장의 메모라든지, 그 다음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조금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그대로 100% 다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증거로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 특히나 1심의 지금 말씀은 진실 여부보다도 과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진실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실을 취득하게 된 과정에서의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위법수지 증거배제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죽인 증거도 다 있어. 진술도 있어.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얻은 게 예를 들어서 고문이라든지 회유 협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단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집어넣을 수 없죠.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위법수지 증거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형사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재판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정말 수많은 증인들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1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했었을 때 2명의 뭐 아니면 소수의 증인과 증언 등이 조금 다수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검사의 측 증인이랑? 그렇죠. 검찰 측 증인이라든지 변호인 측 증인, 피고인 측 증인이라든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증언이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의 진술이라든지 증거 등이 더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아마 취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탄핵 재판보다는 저는 형사재판에서는 훨씬 더 증거법칙에 대한 것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뭐 성립이 100%다. 이렇게는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아직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이제 형사 25부에서 진행이 되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네. 합의부잖아요. 그때 이 구속 취소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 형사 25부가 좀 절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이 증거법 그러면 위수증 법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된 기록은 배제를 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을 계속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처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애초에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 배제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아직까지 이 수사의 전체적인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피고인 측,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단계처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증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증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기록을 없앤다 손 치더라도 다른 증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솔직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난감한 게,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냥 뭐 언론 기사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법조인들은 기록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어디 방송 가서 얘기하기가 섣부르다면서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났을 때는 이건 기록을 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안다. 우리가 모르는 기록의 어떤 이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아직까지도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른 말이긴 한데 그냥 가벼운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만약 재판에 이렇게 매주 2번씩 집중 심리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1년이 넘어야 겨우 이제 결론 낼까 말까인데 그리고서 공소기각. 그렇죠. 검찰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소기각 하는 건 조금 저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은 배제했어요. 그건 좀 본인으로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은 의문이 있다겠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더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이 재판이 1심이 아마 9월로 거의 마무리가 지금 예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판사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9월 중으로 끝내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건 중간에 구속을 전제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구속 재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때 헌재 때 못한 거 다 하겠죠. 네, 아마 할 것 같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저는 거의 받아들여 주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아주 의미가 없는 한은 정말 이상하게 길 가는 사람은 데려와서 증인시키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증인을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심지어 받아주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들. 그래. 진짜 저 갑자기 증인 소환장이 온 거예요. 에? 진짜요? 알고 봤더니 정신 이상자가 이상한 사람은 온갖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저까지 다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재판부가 받아줘갖고 제가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혹시 안 나가면 과태료 처분하실 건가 했더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그걸 왜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예정에는 아마 구속 취소 전에는 저도 9월로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사건이 저는 9월에 끝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까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6월까지가 제일 중요해서 대선 전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대선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한 물론 이제 중대한 사건입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6월 3일이면 새 정부가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물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 이런 거, 그리고 또 추가 수사도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보다는 좀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 전까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인을 통해서 어떤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지 여부가 나중에 대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얘기지만 먼저 갖다 붙이면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잖아요. 지금 가장 뜨거워요. 이제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김정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건 오히려 계획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땡큐다.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로 인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어떤 연루 제기, 어떤 뭐 그쪽에서 계획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윤심이 그쪽에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까? 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윤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선거는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각 당의 지지층 등은 민주당 쪽은 다 뭉쳤어요. 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제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출발선상에 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지자들의 심리도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투표하러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맞네요. 굉장히 지금은 조금 다운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약간 지금 경선이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세훈 시장 불출마, 뭐 다른 인사들의 불출마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뭔가 그나마,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봤을 때 보수 진영에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좀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굉장히 투표 의지를 저는 절감시켰다고 보거든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투표들을. 이러면 투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덕수 추대로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결국 봅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그림자를 소환시킬 것이다. 뭐 계속 그런 거죠. 여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오늘 아침에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박수영 공보단장이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급적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송 인터뷰 자체를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뭐 일정상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부각시킬 필요가 없죠. 국민의힘 자중질환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8용, 20용 들어가서 뭔가 열기가 있어진 듯 했지만 이미 한 10명은 드랍했고요. 가장 덩치 큰 용들이 먼저 드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4강의 한 명의 축이라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흥행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 유불리가 여러 후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불출마 그냥 했다면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나오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보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 총리는 분명히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한 총리처럼 지금 통상 외교에 능통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논리예요. 근데 저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할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지는 장점이 정말 크고 특히나 뭐 미국 전문가잖아요. 뭐 본인 자체가 커리어 자체가 미국 대사도 했었었고 FTA 전문가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그런 실무자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응을 잘 할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비단 관세 정책만 끝내고 대통령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 길게는 5년, 뭐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한다면 뭐 3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그 다음 초석을 마련해야 될 사람인데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부분에 적합하냐?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60년대 후반 아니면 70년대, 80년대생들이 조금 이제는 대한민국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는 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해방과 그다음에 산업화를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세대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이제 자유주의 세대의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세대들이 조금 중추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원에서 70년대 초반이면 몇 명으로 좁혀지는데 몇 명 없는데. 아니 저는 뭐 네. 이준석 대표까지 다 해서 젊은 세대까지 다 포함을 네. 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정말 장점이 많으신 분이고 안정적인 관리형이라는 대통령이라 해서 저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시대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 참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걸었던 희망 중에 하나가 경선의 흥행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언론 보도량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대등하게 가보겠다는 게 전략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불출마만 나오고 있어요. 불출마 돼버리면 뭐지? 저조차도 힘이 빠지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말 불출마 뉴스를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설마. 그니까. 네, 정말 많은. 까지 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리고 뭐 사무실까지도 뭐 계약을 했다. 저기까지, 어디서 발표할지까지 골목까지 다 정해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본인이 자랐던 곳까지, 그곳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결정에 놀랄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좀 혼란은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이 4강 중에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4명이, 4강이 2명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3명 한동훈 대표까지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명이 누굴까. 뭐 나경원 의원이 될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될까. 뭐 이런 포석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가서 흥행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진짜 뭐 정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누가 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윤 대통령이 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 대통령의 윤심은 뭐 나 의원한테 있다, 아니다, 윤 의원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각자 자기 발전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한 권한대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4강에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꺾고서 단독 1위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드라마가 완전 써지는 다른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어찌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 필요하다. 물론 언더독이라 할 사람들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언더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너무 기권자들이시네. 제일 좋은 그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도에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됐을 때의 그림이거든요.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의원보다는 훨씬 더 뒤졌었어요, 지지도가.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당내 경선을 뒤엎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거의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거의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서서 그 다음에 방영선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그림 자체는 그런 구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 나오는 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돼서 그 다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여기서 단일화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거의 보수가 지지를 할 수, 그러니까 거의 결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 진짜 45대 45.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지지율 격차에서는 거의 2, 3% 안으로 확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좀 우후죽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 1차 컷오프가 돼서 4명으로 가려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2인 경선, 최종 2인 경선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왜냐면 1차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뭐 그러한 논의가 나왔을 때, 최종 후보로 결정된 분은 당무 우선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이 될지 2주 뒤의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통해서도 만약 한덕수 총리를 꺾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보수와 진보 진영이 거의 결집한 상태에서 대선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갈팡질팡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회의 한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긁혔잖아요. 그래서 네. 또 재탄핵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후보자로 이름이 자꾸 거론되니까 재탄핵한 애들 다시 철수하는 모양새예요. 지금은 네. 탄핵해주면 탄핵을 하면 한덕수 총리에서 일단 땡큐죠. 아,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이게 탄핵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을 소추안을 상정을 하면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전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시간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로서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 즉시 어떤? 나를 또 재탄핵해? 아 이건 국정 혼란 세력이 민주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한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쪽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소식이 뉴스가 날라올 거예요. 한덕수가 괜찮더라.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오겠죠. 트럼프 영어 통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 트럼프 측근발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재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한덕수를 불러내는 꼴밖에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민주당은 내심 한덕수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되길 바란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탄핵하면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면 대선 때까지 윤석열 묻히기예요. 윤석열을 계속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거기다 묻혀야지만 내일 안에 지금 말했잖아요. 개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 개헌보다는 내일 안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겠어요. 지금 내일 안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아니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프레임 전환을 위한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후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한덕수 총리의 약점은 계엄을 반대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와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유일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총리라는 개념으로 쭉 제가 민주당이면 그렇게 계속 붙이겠어요. 그러네. 처음 끝을 같이 한다. 네. 얼떨결에. 네. 분명히 그만둔다 그랬는데. 본인은 1년 전에 이미 그만둔다고 했는데 후임자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진정한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는 근데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내란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네. 내란죄 그 여 변호사님 이야기도 했는데 폭동 여부가 어떻게 좀 논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폭동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게 군인들 특수부대가 당시에 출동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단전 단수를 하려고 시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내란죄 자체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를 이런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인 국회의 기능마비를 위해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현실화된 위험이 있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현실화된 위험은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 물론 이제 일부 유리창이 깨지고 그다음에 일부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어떤 폭력이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석을 엄격하게 할 것이냐 좀 폭력 광의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재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증인들이 이제 계속 막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 위주로 나올 텐데 나와서 본인들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언론이 나오게 되면 6월 3일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내란범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묻히기라는 민주당 작전에 그렇죠. 네.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윤 대통령 측에 제 말 안 들으시겠지만 조금 얘기를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 이 어쩌다 우리가 알고 알고리즘 뜰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조금 청원드리면 좋은 변호사 쓰십시오.
뭐 좋은 변호사 진짜 정말로 정답. 이제는 법리적으로 정말 접근하고 그런 정답. 변호사를 써야지. 다음 공천준 변호사 쓰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은 정치적인 변호사를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정치와 전혀 상관없이 법리만 보고 연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명쾌했습니다. 최지원 변호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출마가 유력시대에 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탈이 경선의 힘,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데, 이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차출론이 힘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더욱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치대학 2교시죠. 말로 듣는 죄송합니다. 말로 듣는 칼럼. 오늘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잘 지내셨죠? 예. 아니, 오세훈 불출마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예상 밖이었는데, 일단, 김문수 전 장관 네. 조건이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 유정복 전 시장, 네. 이철우 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원내에서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 등으로 추려지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이 중에서도 사실 중도 확장으로 따지면 으뜸으로 꼽히던 사람인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삐진 거예요? 도움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탄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력을 상실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초반에 이렇게 푹 하고 힘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래야 될 때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타일크가 뭐였나요? 그 부동산 정책 도허제. 아, 그게 너무 컸군요. 그게 어쨌건 국힘의 후보는 적어도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일관성, 거기에 대해서 특히 흔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쪽 유권자들에게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일은 잘한다는 느낌은 좀. 예, 그렇죠. 명민하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전략은 용서할 수 있어도 번복되는 전략은 용서할 수 없다. 번복. 토허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쭉 가고, 유지하는 쪽이면 유지하는 쪽으로 쭉 가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자꾸 엎었다 들었다 하면 작은 생선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나 사람들이 용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여론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고, 첫째로는 그랬고,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하 직원의 사임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언론에 쫙 돌았잖아요. 그때 정치에 좀 관심 많은 사람들은 막 그랬습니다.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 책임을 본인이 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부하가 저렇게 하다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저분이 저 밑에 사직서를 낸 부하 아래 직원분이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거다.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정치권 전반에서 이제 분위기가 오세훈 밑에 있으면 또 이렇게 언제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쫙 퍼진 것도 있고, 이게 2번이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한덕수 차출론. 그러면서 캠프 전체의 탄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쿵 하고 떠야 되는데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이 발표가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냥 시장 개인이 결단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힘을 받고 있죠. 제가 알기론 토요일에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네. 원래 일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골라놓고 토요일에 그 최측근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최측근도 뉴스 보고 알았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본인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굉장히 그 식사 자리가 침울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마용성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튼튼한 지지 기반 세력이었는데 이분들 인심까지 잃어버려서 예. 되겠어 하고 있는데 당에서 한덕수 차출론까지 나와버리니 안 될 거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네요. 선거가 한창일 때는 사실 자기의 핵심 지지층을 조금 실망시키면서, 그러니까 집토끼를 조금 실망시키면서 산토끼를 잡아오는 전략이 가능하고 해야죠.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선거를 스타트하는, 딱 시동을 부릉 하고 거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곧 죽어도 나를 찍어줄 사람들이 확실하게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 불안감. 토거제 외요만 저기 했어요. 토거제 더 키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용산까지 집어넣어버리고. 예, 그러니까요. 이슈가 그렇게 하나가 벌어졌을 때 네. 어쨌건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감각과 그리고 이러다가 어쨌건 서울까지 밀리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소명감. 그리고 어쨌건 그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자신이 해놓은 레거시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즐겨 타는 따릉이 같은 거, 네. 뭐 이런 레거시를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레거시를 만들고 레거시를 지키는 것에 되게 그 소명 의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 그쵸. 일조하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를 통해서 창조적 행위를 하고 싶은, 되게 표현 좋으시네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갑자기 버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되어 있으면 그 정도로 선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마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권에는. 서울시장이 아니었으면 불출마 선언을 안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만약에 지금 그냥 무관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요.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1, 2번 이유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만약 3번 이유가 주된 이유였으면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라는 멘트까지는 안 나왔을 것 그쵸. 같아요. 1, 2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단은 예. 멈추겠습니다. 예.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 유 전 의원이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불만을 이유로 빠진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이유겠지만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도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오지 않나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한덕수 차출론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 자체가 국힘 전체의 선거에 썩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8대0 예상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거는 있게 예상하셨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의 관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으냐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보수 쪽, 특히 국힘 쪽 깊숙이 관여한 분들일수록 착각을 하는데 그 표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는 적었고 외부에서 온 표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분노와 실망의 에너지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게 이제는 국힘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뭐 완전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번에 선거에.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어쨌건 좀 희망찬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친윤 의원 60명이 달려가서 한덕수를 추대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그리고 어쨌건 이제 뭐 오세훈, 안철수, 뭐 이렇게 한동훈 해가지고 그 당 내의 주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이 뭔지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런 그림이 나와줘도 의심을 거둘까 말까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 친윤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를 민대 뭐 이러고 있으면 분위기 좋지 않죠. 한덕수 총리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여지죠? 저는 개인으로서는 예.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냥 사실 뭐 임기를 꼭 5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윤 대통령 남은 임기 한덕수 총리가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소. 예.
남은 임기를. 사실 이보다 대통령을 그냥 시키면 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요즘 세상 맞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제 예. 대통령 나이 많은 게 흠도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젊어요. 49세 트럼프 시대.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와 바이든이 새 시대를 열어주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출마를 하면 제가 그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호하는 그 이유랑 정확하게 모순이 돼요. 제가 한덕수라는 카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유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막 했잖아요. 그것은 어쨌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연속성, 안정성을 가져가자 이 얘기인데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를 위해서 권한대행이 사퇴한다? 이것은 권한대행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에게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그럼 대대행을 또 만들어? 그건 민주당이 이게 엽기적인 탄핵 행각을 벌였을 때 벌어지는 그 자체가 비정상인 거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 같은 비정상적 헌법 상태를 본인이 만든다? 전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의 가치에 맞지도 않네요. 보수만 진보의 가치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공화정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철학의 전공가다.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를 티를 낸 게 진짜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들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 카드를 또 꺼냈을 겁니다. 왜냐? 뭐 헌법재판관 문제 있고 막 그랬잖아요. 당연히 또 꺼낼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탄핵을 하게 잘 유도를 했으면 어차피 탄핵당에 있으면 그 시점에는 또 권한 행사를 또 못하니까 사표를 낼 명분이 충분히 쌓이잖아요. 좀 기다려주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면 심지어 국민들이 볼 때도 하시지. 그거 그쵸. 얘기군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야 이래도 되냐? 어쩔 수 없지. 근데 한덕수 막상 그 하고 있을 때 트럼프랑 얘기하면서 뭐 잘 조율해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됐고 안정적인 카드로 가자. 라고 흘러갔었을 수도 있죠. 그 수를 내려다봤어야 되는데 이 성일종 의원이랑 몇 명 사람들 마음이 급해갖고는 얼렁투대하니까 민주당이 재탄핵 만들다가 만지다가 쏙 집어넣어버렸어. 쏙 집어넣었죠. 예. 민주당이 더 나오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거였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있지도 않은 미래 권력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당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당권 경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의원들의 지금 마음이 한덕수 추대에 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은 왜 출마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들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거는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체급상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 접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턴 말고 다음 턴에는 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접을 생각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체급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업이 있을 때 애플이 됐건 뭐 아마존이 됐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라고 하건 동네 구멍가게건 언제나 내년도 매출은 올해보다 높게 가겠다라고 해야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거지. 하긴 항상 우상향을 목표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린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좋은 표현이신데 우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적당한 시점에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추대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분들을 추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예전에 반기문 때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고 아무튼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이라는 그 소용돌이 안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굴러가겠다 이 계획을 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변을 막 쳐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된 건데, 어쨌거나 자출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추대론을 물밑에서 아름아름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한덕수라는 그 카드의 어떤 그 상품성에 누가 될 상황인데, 이렇게 대놓고 예, 이렇게 대놓고. 막 모 의원 페이스북에 쓰고 모 의원들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성명을 하려다 말고 예. 알고 봤더니 그 성명하려던 그 시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는 시기랑 딱 겹쳤다. 예,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이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그 당권을 위한 충성 경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참 요즘 지금 TK에서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의원이랑 같이, 김문수 전 지사죠, 청년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졌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냥 나가는 신용만 하고 김문수 지사님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도 캠프를 차린다고요. 이 강성 지지층한테 나경원 의원 어떤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세요? 근데 사실 TK의 지금 상태는 뭐가 됐건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자라고 지금 되게 이게 절박한 상태인 관계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스코어는 그냥 유동적인 거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TK가 나경원한테 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사실 맞아요. 다들 후보 출마 선언을 하지만 속내는 다 지금 누구랑 어떻게 합쳐져 갖고 이후에 내가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해야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개선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일단은 그 출마를 했으면 이제 끝까지 완주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걸 다들 목표로 삼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망론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층 여론조사에서 계속 시종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예. 아니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봉청동 아파트 24평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청렴을 강조했네요. 이런 어필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근데 네. 보수의 가치랑 맞습니까? 예. 약간 그 가재도 있고 구럭도 있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이전 같았으면 봉천동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고 뭐 하니까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검소의 상징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건 이제 가장 인화력 좋은 청년 표심 뭐 이런 거랑 놓고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천동 아파트가 있어? 대단하다. 저 사람은 평생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뭐 장관하고 뭐 이럴 때 월급 받고 했지만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인으로서 사회 속의 경제인으로 살아온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검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가, 주택, 보유를 얘기한다. 이 자체가 뭐 햄버거 회동 뭐 이런 게 젊은이들 코드에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그러면 봉천동 아파트 월세 했어야지 청렴이 그러니까 강조되는 그게 거예요? 예. 애초에 가난으로 청렴을 예. 증명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올드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은 이제는 다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예. 과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가난을 과시하는 방식이 지금 청년 세대, 물론 당연히 그 시절에 태어났고 서울대학,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을 뭐 평생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서울대학교 출신의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당연히 가질만 하죠. 근데 그걸 그 정도는 가질만 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 세대가 아마 한계일 겁니다. 80년대 초반생, 80년대 중반생만 넘어가도 뭔 소리지? 할 거예요. 이해를 못해. 뭔 소리지라는 게 아니 힘든다는데 이게 청렴하다는 동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청백리 이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는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청년층에게는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지금 대다수 청년들은 봉천동이 뭐 나빠요? 봉천동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서울 시내에 그 뭐 나는 이런 이 허름한 동네에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다니까요. 아, 봉천동 주민도 기분 나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봉천동 주민도 아니 뭐야 우리 동네가 가난의 아이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략이 네. 옛날에는 통했는데 그게 삼김이 살아계시던 시절 뭐 이 정도에나 통하던 전략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청년들과 만나서 햄버거 먹고 뭐 뒤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게 약간 그리고 이제는 젊은 층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예, 좋아하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본주의 세대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 예, 거예요. 공정한 맞아요. 경쟁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을 공경하지. 예. 나는 무턱대고 나는 청렴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경의 마음이 절로 생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뭐 매력 어필이 그렇게 되진 예, 않는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매력의 요소로 이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그 발상을 버리시라. 아, 이미 너무 올드하다. 예. 약간 누구의 서태지와 같은. 아, 약간 좀 저도 서태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저도 언더 73인데 나이로만 따지면 83년생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서태지 막 이랬을 때 서태지도 옛날 가수인데 요즘도 하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또 은둔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예. 오히려 요즘 청년들은 나훈아를 더 잘 알겠죠. 나훈아 선생은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 근데 서태지는 계속 그 어딘가에 짱박혀서 안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과거의 추억만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딱히 뭐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방금 했던 예상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건 이제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굴러간다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니 정말로 지금 이래가지고 예. 지금 막 일단 출마의 명분, 정당성이 꽤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서 과연 승산이 생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걸요? 스스로의 명분이 좀 부족한 면이 스스로의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게다가 것이다. 예. 고위 공직자로 예.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예.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총 맞고 쓰러지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참호가 있어요. 참호가 있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가 내 옆에서 누가 튀어나가지고 악 하고 쓰러지고 또 튀어나가지고 악 하고 쓰러지고 할 때 나도 한번 돌격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도파민형 인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진지를 지키자 하는 참호 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자의 사람이면 그 이전에 정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향 자체가 예. 안정추구형이다. 예, 그렇죠. 그 점을 또 대중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중도 표심이 한덕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덕수의 그 안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충분한 역량과 안정적인 성격, 이걸 좋아하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뭐 연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런 성격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것이 갑자기 바뀐다? 일리 있네. 갑자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떠올랐던 반기문 총재가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그분도 안정지형적으로 살던 분이기 때문에 그 도파민 중독의 세계에서 결국은 못 견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뜨거워 하고. 예. 별거 아닌 걸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조롱하고 막 그런 광기의 세계에 살짝 발을 들인 다음에 아이씨 너무 놀라셨죠. 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외교관이 그렇게 막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외교관이야말로 일종의 군인 같은 건데 근데 왜냐하면은 국익을 걸고 말과 자료와 증거와 화법과 애티튜드와 막 이런 걸로 계속 타국과 맞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타국과 이렇게 계속 전쟁 비슷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겉보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호전적이고 훨씬 전투적입니다. 전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투가 대중들과 완전히 괴리된 정말
각국에서 인구상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외교관들끼리만 벌이는 그런 그 치열한 전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적 수사는 점잖죠. 예,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밑에서 싸우지만 여기선 점잖게 예.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막말들을 들을 줄 그렇죠. 정말 상상 못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평생 들어왔던 막말에 모든 걸 다 들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이것은. 그게 자각이 되는 순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꾸 핸드폰이나 이 워치를 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보 체크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속보가 뜨거든요. 지금 왜냐면 윤 대통령이 또 오늘 재판도 있고 그래서 속보가 있나 해서 제가 계속 보는 건데 지금 속보가 또 떴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지금 그 노 의원님 얘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와우. 아니 그게 예. 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을 해줬으면 예, 탄핵을 해줬으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으면 예. 으아! 이렇게 울면서 뛰어나갔겠죠. 아싸 하고. 예, 아싸 하면서 울면서 뛰어나갔겠죠. 근데 예.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제 한 대통령 얘기 충분히 했는데 그렇다면 너무 잘 맞추시는데 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1차 경선이 치러질 거예요. 예,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이제 2차 경선은 과반이 안 될 경우,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50% 이렇게 갈 텐데 국민 여론조사 100%. 지금 주자 4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주자군 자체가 방금 개편됐으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 함부로 막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대선의 특징이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짧은 보궐선거고 이게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렇게 빌드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가 됐건 서사를 쌓건 아니면 세력을 쌓아 올리건 심지어 우리도 윤 전 대통령도 막 뭔가 이렇게 바람이 그렇죠. 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바람이 분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우리 추전 장관께서 예. 바람을 계속 예, 그렇죠. 쥐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아궁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슉 해가지고 이렇게 풀무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떠올랐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5월 3일에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예, 왜냐하면 지금 다 미천이 예. 없다시피 그러니까 그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자기 예. 지지 세력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60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네요. 이게 뭐 어디 모여 있는 표가 아니고 각자도 다 셈법이 다르고 하잖아요. 근데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숫자도 미비하고 이게 근데 의석으로만 따지면은 20석 내외 외가 되나? 뭐 11석에서 13석 정도로 예, 예측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계로 분류가 안 되고 대충 붙어 있다고 하면은 20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라고 해도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현격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없어요. 안철수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없네요.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소수지만 예. 그 소수의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소수의 세마저 없는 사람들의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어설프게 예. 한덕수 대망론을 짚었다가 이렇게 이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그 뜨거운 바람과 새를 만들어내가지고 한동훈 걔보다 커 보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4명이 추려질 텐데 그 4명 중에 1명은 뭐 한동훈 전도표가 될 거라는 이야기에 저도 수긍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누구래서? 그건 정말 예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이게 여론조사는 모집단이 클수록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대상들의 숫자가 많고 이분들 중에 누가 가시적으로 또렷하게 확 뭐 예를 들면 김문수 통과하겠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하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로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 그 다음에 빅4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모를 일이고 그게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경선 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지금 이 민주당도 경선 룰 때문에 비명계가 많이 반발이 심해요. 예. 왜 어떤 점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치라는 게 예.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게 해줘야 뭘 하건 말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총 맞고 죽는 엑스트라 원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비명계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룰이 권리당원 예.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 예. 50%인데 이게 지금 이게 총 많고 죽으란 소리라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어쨌건 이재명 본인 이재명을 개딸이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개딸이 이재명을 픽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 당원들의 그 결집돼 있는 그것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은 국민 여론이라고 안 치기 때문에 당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역선택도 가능하고. 예, 그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룰 자체에서 이긴 채로 출발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 체포 찬성했던 니들 못 믿어. 그러니까 약속대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약속대로는 하는데 너는 솜 글러브를 끼고 나와 나는 베어너클을 끼고 나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뭔 약속대로는 얘기 맞으면 죽어. 근데 자기는 주먹에다 이렇게 징 박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끼고 나오겠대요 지금. 지금 글로브 끼고 나오고. 예, 너는 부드러운 솜 글러브를 끼고 나와라. 나는 여기 가시 박힌 징을 이 장갑을 끼고 나올 테니까 우리 약속 대련을 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정하게 치열하게 싸워보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예. 출마 선언하고 미국 갔잖아요, 그냥. 화나서. 예, 아니 그러면은 근데 그거 알면서도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게 바로 정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거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출마 정도의 액션은 해야 됩니다. 그마저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큰 꿈을 꾸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얘기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면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왜 삼김이 87년 대선에 다 나왔냐? 왜 김영삼, 김대중이 각자 나왔냐? 그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뛰어준 그 수많은 지지자, 그 밑에 가신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접는다는 결정은 정말 어렵고 접으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딜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은 계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옛날에 특히나 논 팔고 집 팔고 조상 땅 다 팔고 정치인 옆에서 도운 사람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나 중간에 드랍할래라고 하면은 예, 그분들 그때 뭐가 정치는 되겠어요? 얼마나 살벌했어요. 게다가 막 진짜 잘못하면 막 패가망신하고 막 집안 사람들 다 고생하고 이러는데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사퇴한다? 그거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오늘도 유쾌하고 독특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노정태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어대명 공고히 하는 경선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변수 이야기도 하고 하려던 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멘트가 지금 막 속보로 떠갔고요. 저희가 그 얘기부터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님,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께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노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땐 제목만 떴는데 이제 내용이 떴어요. 조금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제목은 한대행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 할 것.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가 봤더니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세 얘기 한참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 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게 내 사력을 다해야 돼. 정부가 대응 역량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등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관세 전쟁이 한참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정부와 우리 모두 힘을 모두 합치고 나도 힘을 합치겠다. 인데 이제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맨 마지막 발언만 보고 안 나온다는 얘기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이 지지층이나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은 나는 절대 나갈 일이 없다. 절대 나갈 일이 없다. 못을 받겠다. 라고 설명을 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안 나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내 마지막 일이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예전에 봤잖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만약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내란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그냥 내란 총리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당신이 나서서 그야말로 정권을 유지해서 그 오명을 벗어나겠냐. 그러면 명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보다도 트럼프한테 더 관심이 많아. 그런데 하긴 그런데. 그렇죠. 경제 뉴스는 맨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한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테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이온큐, 브라더컴 여기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우리 투자했네. 우리 PD들. 지금 보니까 지금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미국장에 도저히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 나스닥 열고 있어요. S&P 500 열고 있어. 지금 닫았네. 소설하시게 놀라네요. 근데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너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다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냐?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본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권유의 의미도 있어요. 우주? 아니, 우주라는 거. 이민선한테, 똑똑한 이민선한테 너 반장 출마 안 해라고 묻는 것은 뭐냐? 반장 출마하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만 반론 제기하자면 네. 다른 사람이 예컨대 좀 이렇게 말의 품격을 지키고 조심히 하는 사람이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출마를 권유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유형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면 정말 궁금할까요? 이게 우리 이맹크가 반을 알고 발을 모르네요. 네. 트럼프는요 자기 말한 거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듣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무서워요. 잘 보세요. 자, 트럼프가 보면은 3명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미국 여성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미국 여성은 전형적인 미국 여성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트럼프는요.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도가 높으냐에 대해서. 왜? 멜라니아는 트럼프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 대선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물어본 것은 영어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너 왜 대선에 안 나가? 대선 나가라니까. 야 나가. 덕수 나가. 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어떤 이걸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beautiful English. 너하고는 좀 통화가 되는데, 말이 되는데, 왜? 이시바 시게루하고도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게루를 불러놓고 아베 이야기만 잔뜩 하죠. 저는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승 속도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리얼미터에 8.6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로에서 8.6으로 오르는 게 1주가 걸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이 48.8이잖아요. 네. 그럼 한덕수가 요 정도의 상승 속도면 저는 이게 한 4주 뒤에는 30%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 속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김문수, 한동훈의 경우에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없던 사람이 8.6이 됐잖아요. 한 주 만에. 네. 그럼 2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은 제곱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뒤면은 2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주 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 4주 뒤에는 대등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자 대결로 가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수층이라는 것은 중도에도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누구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2002년으로 가보면은 정몽준이 1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정몽준이 1등한 줄 아세요? 정몽준이면은 이회창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때가 이 축구공에 바람이 꽉 들어왔을 때죠. 공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그때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7월 달에 대선이 있었으면 정몽준이에요. 정몽준이에요. 12월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몽준은 뭐냐? 정몽준은 그때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축구의 바람을 더 불러 일으켰어야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2002년에 제가 그때 2002년에 국내에 제가 없었네요. 있었으면 달라졌을 수 있겠네요. 그때 정몽준으로서는 축구 바람과 함께 경제, 그리고 2002년이 아들 부시 때예요. 부시를 꽉 이제 거머쥐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정몽준이 건접했을 거예요. 그때 정몽준은 이해창과의 단일화를 했어야죠. 그러니 결국은 이길 수 있을 후보로 결집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제 한 총리는 계속 상승 국면을 탈 일만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한덕수가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윤 대통령과도 관여돼 있죠. 네. 그런데 한덕수가 되는 경우에 프레임이 전환돼요. 어떻게요? 지금 이 한덕수를 제외한 국민, 제가 지금 한덕수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한덕수 외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과 이 이른바 내란 혐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찬반파 얘기가 나올 수밖에. 한덕수도 한덕수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 했어요. 빙고. 그런데 한덕수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생각나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트럼프가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싱글 잉글리시로. 그러니까 대선이 어떻게 가냐면 트럼프로 가버려요. 윤석열로 가야 이재명은 이깁니다. 근데 트럼프로 가버리면은 한덕수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데 트럼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만 볼 것이냐, 해외까지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도 해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서학개미들의 밥그릇은 트럼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서학개미들. 와. MZ네요. 국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 정치도 지금 트럼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40대도 예. 지금 김남국 전 의원도 코인 투자하잖아요. 김남국도 트럼프야. 이준석 대표도 코인 투자. 이면선도 트럼프야. 배종산도 트럼프야. 못 많이 사셨군요. 어?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의 프레임이 전환돼요. 프레임이 전환돼. 그럼요. 지금 우리 스태프들, 감독님들도 트럼프 이야기하니까 순간 집중되잖아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야. 돈이 좋아서. 싫어도 재테크가 좋아서. 싫어도. 우리 보세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영상보다 트럼프 영상을 더 많이 봐.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아요? 중도층은요, 홍 시장, 김 전 장관보다도 한참 밑이에요. 지금 중도층 지지율은요, 이 한국갤럽에서 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드디어 등장은 했어요. 그런데 한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요,
무당층에서는 이전 대표가 뭐 이제 양쪽에서는 뭐 이쪽이 압도적이고 근데 무당층과 중도층만 볼게요. 한국갤럽 겁니다. 무당층에서는 이전 대표의 선호도가 7%, 홍전 시장이 4%, 나머지 70%는 의견 유보. 그다음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이전 대표 42%. 그 다음이 홍 시장, 김 전 장관, 한 전 대표 순이에요. 왜 중도층은 그 프레임을 왜 아직 시선을 안 돌리고 있는 걸까? 아직이라니까. 아직은 윤 대통령의 총리로만 자, 보고. 자 보세요. 예. 아니지. 그건 아직까지 불이 안 튀었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트럼프와 통화 몇 번 더 하고 나오는 게 나은 거지. 아니 절친된 후에. 다른 선거 운동이 없어요. 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명크 생각해 보세요. 통화했네. 아, 덕수 한 again 뭐 이러잖아요. 상호 관세. 아, Korea. You trouble? Oh. 6개월, 유고, 6개월 again. 이러면 사람들이 와우. 중도층이 beautiful English가 아니라 great English.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게 뭐냐면 이명크 아시잖아요. 진짜 난리 나겠네요. 왜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백번 김구 정권이 아니라 미국은 왜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리말로만 하면 국민들은 당시에 와닿지가 않지. 이 박사는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렇잖아. 이게 뭐 말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어느 대학이에요? 하와이? 아 정말 키즈왕 맞아? 죄송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잖아요. 명문대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랑 통해. 윌슨이 프린스턴일 거예요. 윌슨이.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 뭐냐? 지금 아니 한덕수 오죽했으면 나경원 의원이 이승만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를 대학원을 나온 건가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왜요? 아, 이제 중요해요? 하버드 하나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정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나는 허바드는 아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뭐 여하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 영어 유치원 주미대사였고 더 이상 스펙은 볼 필요 없잖아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고 경기고등학교고 전주 북중이고. 그러니까 호남 여론까지도 호남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호남 중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중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한덕수가 확실하게 권력 의지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계에 하여튼 정부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권력 의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장 폭발적 확장성이 있을 만한 사람은 한덕수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한덕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이 윤석열 프레임에서 트럼프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시종 중도를 잡으려면 결국은 경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경제다. 경제 이야기할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경제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 오케이.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국방 AI 이야기를 해봐야 솔깃하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마침 들으셨나 봐요. 우리 유튜브를 봤는지 반도체세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한대요. 그렇죠. 이때 미리 전화해서 그렇죠. 6개월 유예하면. 그럼요. 아니 여기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업이죠. 조선업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여기 빡 들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다 영어네. 알래스카 영어죠. LNG 영어죠. MRO 영어죠. 확실히 이렇게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잉글리시입니다. 여기 밀고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한 방을 더 먹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안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3년을 몸담았던 이 정권이 내란 정권으로 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경제다. 트럼프와 대등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됐냐. 아니라면 이야기해달라.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세 번째는 뭐냐? 임기를 단축하겠다. 2028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를 투표일을 막 갖게 만들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덕수 퇴장.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단 한 명도 이탈할까요? 중도는 경제예요. 중산층도 경제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산층 경제 이야기해봐 솔깃하지가 않아. 근데 덕수하니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미스터 트럼프 what?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통화하는 그게 딱 머리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임기 동안에는 트럼프 집권식이야. 트럼프랑 독대를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긴밀한 이야기도 다 가능한. 만나면 2시간이겠죠. 심지어 만나면 통화는 그렇죠. 30분인데 만나면 얼마겠느냐. 그렇죠. 뭐 전번처럼 망신을 주지는 않겠죠. 아 됐다 그만해라 이제 뭐 다 뻔한 들은 얘기다 뭐 그만 얘기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한덕수 추대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의힘 경선의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는 예컨대 오세훈 시장의 지금 중도 탈락처럼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민선, 배종찬 사이가 안 좋은데 만나겠어요? 그러면 한덕수, 오세훈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오세훈이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불쏘시개라는 표현도 썼어요. 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오세훈의 지원을 받는 한덕수 부스팅 효과가 나타나죠. 탄력을 받죠. 그리고 오히려 경선은 더 박진감이 넘치죠. 김문수,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다음에 오세훈은 불출마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이잖아요. 그 왜 역동적이냐? 이게 다 이제 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덕수가 참여해버리면서 첫 번째, 경선 흥행은 더 박진감이 넘치면서 두 번째는 주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한을 이겨야 홍준표와 되니까. 한동훈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경제가 돼버린다고. 경제와 트럼프가 돼버려요. 주제가. 홍준표와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의 싸움이 된다면 결국은 또 탄핵 찬반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주제가 확 바뀌죠. 프레임이 전환되죠. 누가 경제를 더 잘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철우 후보까지도 박정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또 누구보다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이죠. 경제는 저 안철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경제가 돼버려요. 네,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정말 목소리가 좀 굵어지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면 다 경제를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프팅이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네요. 왜냐하면 다들 한덕수 인사이트 K. 총리의 네. 한덕수 총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려를 표할 때 우리 배 소장님은 이미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프레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른바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보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대연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이기려면 꽉 뭉쳐서 겨우 이기는 거, 50만 표 차이. 아니면 그냥 게임 뭐 볼장 다 봤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건 더 이상 볼장이 없어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은 건 뭐냐면 8년 전에는 갈기갈기 찢어졌단 말이에요. 홍준표 또 뭐 유승민 그렇게 찢어졌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반 이재명 연대로 보수가 대연합을 할 교두보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교두보를 만들어준 사람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야, 상호간세 내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본선 후보 한덕수,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누굽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이낙연 아니, 대표도? 새로운 미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 동경 동아일보 특파원을 지냈죠. 그리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미국의 존재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실제로 들렸나요? 이전 잘 안 들려요. 총리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네. 보면 제가 정말 스피커의 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는 방송에 나오셨길래 제가 진행하는 방송 나오셔서 제발 좀 소리를 질러 주십시오. 지금 아무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는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준석까지. 이준석. 아, 그래요? 우리 스톤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도 보수로 다시 재진입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아, 이준석. 보수를 희생했다. 보수 대연합에 자기도 드디어 동참한다. 제가 아는 이준석은 굉장히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갓 40입니다. 최연소예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그래서 저는 시간은 이준석 편이에요. 이준석이 시간이 지나서 50대고 60대도 나이가 더 들어야 돼. 결혼도 해야 돼. 자식도 낳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달라져요. 더 완숙해져. 우리가 알잖아요. 원숙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이른바 이야기 나오는 보수 대연합 필승론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럴 거예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둘 다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력이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1, 2% 받으면서. 4명이 나왔을 때 보수 대연합이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정말 책임 총리로서 한 번 더 호남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든 뭐 부총리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장관을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설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삐그덕하고 삐딱선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디자이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의 K 스트리트에서 이런 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디자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배종찬 디자인 K 연구소장님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을 방금 전에 바꿨습니다. 예. 진짜 배 소장님을 보니까 사람은 이래서 넓은 데서 공부하고 와야 되구나. 그러니까요. 우물한 개구리로서 그럼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실에서 자요. 넓은 거실에서. 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 50%, 비명계 반발이 매우 강한데 왜 이렇게 반발이 기존 룰과 어떤 차이 때문에 이토록 반발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경선 인단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 왜? 지난 경선 때 수도권 3차 경선 때는 이낙연이 이겼어요. 그쵸. 이낙연이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만에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짚고 넘어가는 그게 일종의 역선택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다 보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 형태로 선거 인단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권리당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흥행을 못해. 오히려 더 경선 인단이 참여하고 흥미진진하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들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요?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가 아닐까요? 안 될까요? 그건 염려죠. 지나친 염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토론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식이 될 거예요. 하지 말자. 괜히 했다가 또 뭐 지난 2022년 같이 무슨 대장동 꺼집어내고 뭐 해경공 그림씨 나오고 그렇죠. 바지를 내려야 되고 뭐 난방열서 나오고 이러면 난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 판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뭐 난방이 안 됐어요. 집에. 아래 난방 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걸 흥행을 시킬 필요가 있죠. 더 열어서 더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 더 흥미진진하게. 그렇네요. 경선 토론, 경선과 생방송 토론 트라우마가 있을만 하네요. 다 내부 공격으로 지금까지 검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걸 또 뭐 김경수, 김동연, 이빨이 보통 사람들이 김두관, 쓰리킴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려했던 쓰리킴이 오는 겁니다. 삼김이 와서 막 그래 이러고 완전 달려오면 네. 실제로 이 이빨의 세기로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장난이죠. 국힘에서 막 예. 반 이재명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세 명의 김경수, 그 다음에 김두관, 김동연 보통 사람들 안 해요. 이러다간 저쪽에는 또 한덕수까지 등장하고 뒤에는 할로 이펙트로 트럼프까지 등장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삼김하고 전쟁을 치른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선을 그어버렸는데 오히려 저는 더 불꽃 튀게 대결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가는 게 더 적극적인 흥행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는 흥행 거죠.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왜 골프 선수도 점수 차이가 2등이랑 5점 이상 차이 나면 안정적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모트를 공격적으로 해요? 해저드 가면 큰일 나는데. 스스로 해저드 있을 만한 우려를 다 없애버리고서는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가겠다. 골프는 그렇잖아요. 골프는 선수의 경기잖아요. 그런데 선거는 뭡니까? 유권자의 경기예요. 이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는 나 혼자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돼. 그렇잖아요. 박인비, 박세리 그렇잖아요. 김나연. 그런데 최나연 요즘 골프를 안 최나연이에요? 보셨군요. 지금 김나연도 최나연. 근데 오늘은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맥길로이야. 근데 이 선거는 유권자죠.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갤러리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갤러리들이 골프를 볼 때도 사실은 로리 맥길로이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앞서가도 느슨하지가 않아. 공격적이고. 맥길로이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맥길로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맥길로이는 끝내 더 검자탑을 세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갤러리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 행보가 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영상에서 딱 지금 이맹크의 그 니트 색깔, 이거는 뽀글이 니트예요? 니트가 그냥 합성섬일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좋아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색깔이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니트를 보면서 베이지색 니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출마 영상이 좀 여유롭게 중도 외연 확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이다거든요. 그렇잖아요. 2016년, 17년 탄핵 국면에서 성남시장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남을 비워놓고 왜 올라왔냐 그럴 때 그때 이재명이 완전히 스타로 부각을 해요.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죠. 입에 그때 감았죠.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해요? 그냥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빡 하고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지금 뭐 약간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본인 그러니까- 모습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기 옷을 입어야 돼요.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주장 또 정책을 더 강인하게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완급 조절이 돼야 되죠. 강약 조절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본인의 그 야수성을 숨기고 온건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들어오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맹수는 맹수의 이 야수성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그 위험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들어갔고 시간이 상당히 오버됐는데요. 그래요? 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할 거고 예. 1차 컷오프를 결정할 텐데 지금에 있는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만 대상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사람 꼽아주신다면
지금 뭐 일단 김문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체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오케이. 한동훈, 오케이. 마지막은. 그리고 나경원이지 않을까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요즘 지금 TK에서 많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된대요. 올라가죠. 네. 이른바 나효과죠. 그래서 원래 나경원 의원이 원래 김문수 지사랑 장관과 손을 잡는다는 설이 유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인데 예. 그 연대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해해서 연대로 안 가고 고대. 본인이 오세훈 불출마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나가 파고든 거죠. 나가 파고들은 거죠. 전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장 또 노리셨을 텐데. 아닙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나중에 오는 이벤트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몰라.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먹을 찐빵은 오늘 먹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나 오늘 좀 배부르니까 내일 그 빵 놔뒀다가 찐빵 먹지. 없어. 없어. 오늘 먹을 도넛은 오늘 먹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꼭 들으셔야겠네.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실망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야수성이 있었거든요. 중도 야수성. 근데 그 중도 야수성도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안철수표 정책을 끄집어내는 거죠. 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 야수성이 좀 줄면서 좀 지지 기반이 위축됐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